당첨만 되면 10억은 번다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서울 대치동 DH 에델루이입니다. 강남 한복판 최고급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2,300억 비폭탄의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2025년 가을, 입주를 앞둔 조합원들에게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집 열쇠를 원하면 당신의 아파트를 빚의 담보로 내놓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0억 로또가 어떻게 2,300억 빚의 감옥으로 변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00억 빚폭탄은 결과였습니다. 시작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꿈의 청약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대치동이라는 이름부터 남다릅니다. 대한민국에서 학군과 집값이 만나는 정점입니다. DH 에델루이 단지 바로 앞에는 명문 휘문고가 있습니다. 대연 초등학교와 대명 중학교도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여기에 삼성역, 설릉역, 한티역까지 모두 도보권입니다. 3개의 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서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부릅니다. 학군과 교통을 모두 갖춘 최고의 입지였습니다. 2019년 조합은 시공사로 현대건설을 선정했습니다. 그냥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현대건설이 만드는 아파트 중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라인인 DH 브랜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1,172억 원이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집을 짓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상위 주거 공간에 산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숫자도 화려했습니다. 2021년 사업성 분석에서 비례율은 130.5%를 기록했습니다. 비례율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낸 자산 대비 얼마를 돌려받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00%면 본전이고 그 이상이면 이익입니다. 130%가 넘었다는 건 1억을 넣으면 1억 3천만 원어치를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대박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서 10억짜리 행운이 탄생합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아진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가 아파트 분양 가격의 최고 한도를 정해놓는 제도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4평형 분양가는 약 2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비슷한 아파트는 35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13억 원이나 됐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언론은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전국에서 청약 통장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운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조합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에 천장을 씌웠습니다. 외부에 팔 수 있는 일반 분양 물량은 고작 72가구뿐이었습니다. 반면 DH라는 최고급 브랜드를 유지하는 비용은 계속 올랐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제한되는데 나가는 돈은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조합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꺼내든 카드가 있었습니다. 단지 내 상가를 팔아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직 하나의 방법에 사업 전체의 운명을 거는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화려한 꿈 뒤에서 위기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자랄 수 있었던 토양이 바로 강남은 절대 안 망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10억짜리 행운의 신화는 강남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해야 이후 벌어진 일들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대치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치동은 단순한 부자 동네가 아닙니다. 교육과 자산이라는 두 개의 욕망이 한 곳에 모인 특수한 지역입니다. 반경 1km 안에 학원가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전국에서 교육열 높은 가정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좋은 학군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높은 집값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남게 합니다. 이 순환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대치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이 브랜드 위에서 진행됐습니다.
재건축이란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건설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조합원들은 자신이 단순히 집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치동 프리미엄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가 평당 2억 원을 넘으니 재건축만 완료되면 자동으로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은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당시는 금리가 아주 낮았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이자가 거의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부동산에 넣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합원들은 공사비가 좀 오르고 금리가 좀 올라도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현실은 복잡합니다. 기존 조합원들의 지분이 있고 일반 분양 물량이 있고 각종 부담금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소셜 믹스라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일반 분야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섞어서 배치하는 정책입니다. 다양한 소득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살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정책이 나중에 조합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비는 크게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입니다. 둘째는 일반 분양 수입입니다. 셋째는 상가나 부대시설을 파는 수입입니다. DH 에델루이는 일반 분양이 72가구뿐이라 여기서 나오는 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상가를 파는 것이 전체 자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보통 PF 대출로 초기 자금을 마련합니다. PF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줄임말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돈이 들어올 것을 믿고 먼저 빌려주는 것입니다. 2021년까지는 금리가 낮아서 이자 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망한다는 믿음은 이런 위험 요소들을 가렸습니다. 대치동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곧 욕심으로 변했고 첫 번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은 절대 안 망한다는 믿음은 조합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들이 내려졌습니다. 10억짜리 행운을 향한 욕심이 첫 번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균열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소셜 믹스 정책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에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을 섞어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 같은 층에 일반 분양 입주민과 임대 입주민이 이웃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DH 에델루이 조합은 이 원칙을 어겼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민과 일반 분양 입주민의 동호수 추첨을 따로 진행한 것입니다. 임대동을 분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강남구청은 이 위반에 대해 약 20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부 채납이라는 형식이었습니다. 기부 채납이란 민간이 공공의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벌금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조합은 이 돈을 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할 상황에서 20억 원을 임대주택 분리라는 목적에 쓴 것입니다. 이 20억 원은 아파트 가치를 1원도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과 섞이지 않겠다는 심리적 만족을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공사비를 충당하거나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타성에 현금 20억 원을 쓴 것입니다. 빚 갚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균열은 위험 관리의 부재였습니다. 위험 관리란 일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조합의 자금 계획은 상가를 파는 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가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과거 성공한 재건축 사업들은 대부분 비상 계획을 여러 단계로 준비해뒀습니다. 상가 판매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추가 분담금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해두거나
금융권과 대출 연장 협의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반면 DH 에델루이는 이런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대치동 상가가 안 팔리겠냐는 낙관론이 전문적인 위험 관리를 대신했습니다. 세 번째 균열은 시장 변화에 대한 둔감함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이게 오르면 대출 이자도 따라서 오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대치동 DH라는 자부심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운 좋게 돈 벌 기회가 오니 욕심을 주체 못한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10억짜리 행운이 왔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기본적인 대비조차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균열이 생기는 동안에도 바깥 세상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조합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는 동안에도 바깥 세상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10억짜리 행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DH 에델루이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열기가 오히려 조합원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위험 신호는 커지고 있었지만 환호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분양가와 시세의 차이가 만들어낸 기대감은 엄청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10억 원 넘는 차익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웬만한 직장인이 평생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입니다. 청약 시장이 들끓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다른 강남남 재건축 단지들의 청약 경쟁률은 5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청약 가점이 거의 만점에 감에 가까운 통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인생 역전 청약이라는 제목이 쏟아졌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청약 전략 영상들이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온 나라가 강남 새 아파트 한 채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DH 에델루이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이미 당첨된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에 빠져들었습니다. 전 국민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분위기는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 국민이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스스로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오른다는 보고에도 별 문제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경고에도 대치동이 망하겠냐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집단 심리가 형성됐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확신을 강화해주는 구조였습니다. 누군가 불안을 표시하면 다들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라는 위로가 돌아왔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 분위기 깨지 말라는 압력이 작용했습니다. 조합 총회에서는 고급 마감재 적용과 커뮤니티 시설 확충이 논의됐습니다. 비용이 추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에 걸맞은 품격을 갖춰야 한다는 논리가 우세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그만큼 어딘가에서 돈을 메워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계산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우리는 이긴 게임을 하고 있다는 믿음이 맹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상가 판매 협상이 난항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매수 희망자들의 제시 금액이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가격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대치동 상가인데 제값 받아야 한다는 자존심이 현실적인 판단을 가로막았습니다. 시장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10억짜리 행운이라는 환상이 현실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벼랑 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벼랑에서 발을 헛디디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방법이 무너졌습니다. 상가 판매 실패는 10억짜리 행운을 2,300억 비폭탄으로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낙관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시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조합의 자금 계획에서 상가 판매는 핵심이었습니다. 일반 분양 72가구로 벌어들이는 수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내부 반발이 불가피했습니다. 외부에서 큰 돈을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상가 판매였습니다. 조합은 단지 내 상가와 부대 시설을 통째로 팔아서 수백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조합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였습니다. 2022년 이후 금리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 투자를 꺼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상가 시장의 타격이 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필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비어있는 상가가 늘어나고 임대료는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가는 더 이상 매력적인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대치동이라는 입지도 상가 판매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는 학군과 교통의 영향을 직접 받습니다. 하지만 상가는 다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의 수와 상권 특성이 더 중요합니다. 169가구 규모의 단지 내 상가는 대형 상권을 형성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수 희망자들이 제시한 금액은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조합은 협상을 끌며 더 좋은 조건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금리가 더 오르고 시장이 더 얼어붙으면서 매수 희망자들은 가격을 더 낮춰 불렀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금액으로의 판매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상가 판매 실패의 충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자금 계획의 핵심이 무너지면서 조합은 거대한 자금 공백에 직면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였습니다. 10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 원금이 약 1,700억 원이었습니다. 만기란 빌린 돈을 갚기로 한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부도가 납니다. 시공사에 줘야 할 공사비 잔금까지 더하면 눈앞에 닥친 빚이 약 2,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걷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빚을 막거나. 추가 분담금은 조합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됐습니다. 새 대출은 담보가 필요했습니다. 담보란 돈을 빌릴 때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맡기는 재산입니다. 사업 부지는 이미 기존 대출의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조합이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담보가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169채의 새 아파트 그 자체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그 집이 빚을 막기 위한 담보물로 전락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문자 한 통으로 현실이 됐습니다. 2025년 8월 입주 지정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조합원 169명은 몇 년간의 기다림 끝에 새집 열쇠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린 것은 열쇠가 아니라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문자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9월 1일 시공사 현대건설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입주를 원하면 당신의 아파트를 이 프로젝트 전체 빚의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열쇠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저당권이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0억짜리 행운이라 불리던 집이 2,300억 빚의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시공사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공사는 공사비를 받기 전까지 완공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넘기지 않겠다고 버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합이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현대건설이 이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금융권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빚과 공사비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새 빚으로 헌 빚을 막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약 2,300억 원을 빌리려면 확실한 담보가 필요했습니다. 조합이 내놓을 수 있는 담보는 조합원들의 아파트뿐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조합원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내가 돈 내고 지은 집인데 왜 남의 빚 담보로 잡아야 하냐며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며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거부하면 입주를 못하니 다른 방법이 없다며 체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부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지 않고 입주하려면 개인적으로 추가 분담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금액이
1인당 최대 11억 7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원래 예상했던 추가 분담금 1억 7천만 원의 약 7배였습니다. 사실상 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약 2,300억 원의 빚을 내 집으로 담보 잡거나 11억 원이 넘는 돈을 당장 마련하거나 둘 다 불가능에 가까운 선택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근저당 설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세 35억 원짜리 아파트에 20억 원이 넘는 빚이 담보로 잡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내 자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된다는 뜻입니다. 10억짜리 행운이라던 그 꿈은 사라졌습니다. 2,300억 빚의 인질로 전락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파국 직전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반전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응급처치에 가까웠습니다. 2,300억 빚 폭탄이 터지는 것은 막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가을, 조합과 현대건설은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팔리지 않던 상가를 어떻게든 현금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개별 판매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용도 변경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미분양 상가와 커뮤니티 시설을 호텔 신라 계열의 프리미어 피트니스 브랜드 반트와 연계했습니다. 개별 점포로 팔려던 공간을 하나의 대형 운동시설로 묶어서 한꺼번에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치동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피트니스라는 컨셉이 통했습니다. 협상이 진전됐습니다. 판매가 성사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판매 대금으로 PF 대출 상환과 공사비 잔금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입주 절차도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근저당 설정 요구도 일부 완화됐습니다. 사업 부도와 자산 강제 매각이라는 가장 나쁜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시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입주 예정이었던 조합원들은 몇 달간 불확실성 속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의 계약을 연장해야 했습니다. 이사 일정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집은 전학 문제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금전적 손실도 있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추가 분담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입주 지연에 따른 각종 비용도 조합원들 몫이었습니다. 심리적 충격은 더 컸습니다. 10억짜리 행운이라며 축하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2,300억 빚쟁이로 불리게 된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조합 운영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전문성 없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위험 관리가 없었습니다.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임대동 분리에 20억 원을 쓴 일과 상가 판매에 모든 것을 걸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일이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재건축 조합 운영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수천억 원대 사업을 비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구조가 적절할까요? 돈 관리와 시장 분석 같은 전문 영역을 경험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전문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합원들은 결국 새집 열쇠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축제가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남긴 상처와 교훈은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10억짜리 행운이라던 대치동 아파트가 어떻게 2,300억 빚폭탄이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시장이 나빠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욕심과 오만이 어떻게 황금 같은 기회를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프로젝트의 조건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대치동 한복판이라는 입지가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DH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130%가 넘는 비례율이 있었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실패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완벽함이 독이 됐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기본적인 위험 관리를 생략하게 만들었습니다. 상가 판매에 사업 전체의 운명을 걸면서도 대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얼어붙는 신호가 왔지만 무시했습니다. 대치동이니까 DH니까 괜찮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배타성에 대한 집착도 문제였습니다. 임대주택 분리를 위해 20억 원을 쓴 결정은 빚 갚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선택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거나 비상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눈에 보이지 않는 품격의 현금을 썼습니다. 그 대가는 모든 조합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태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와 브랜드라도 욕심과 무능이 결합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한꺼번에 다 꺼내려 하면 결국 거위 자체를 잃게 됩니다. 재건축을 꿈꾸는 분들과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에게 이 사례는 냉정한 경고입니다. 강남이니까 대치동이니까 유명 브랜드니까 라는 막연한 믿음은 위험 관리를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장 나쁜 상황을 대비하지 않으면 그 숫자는 종이 위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운이 좋을까요? 다른 재건축 단지들은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수천억 원대 사업을 비전문가 조합에 맡기는 구조는 계속 유지돼야 할까요?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억짜리 행운이라 불리던 대치동 아파트가 어떻게 2,300억 비폭탄이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완벽한 조건이 오히려 경계심을 마비시켰습니다. 욕심이 기본적인 위험 관리마저 생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조합의 욕심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제도의 허점이 문제였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강남 재건축 시장의 또 다른 위험 요소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구조로 위기에 처한 단지들이 더 있습니다.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부동산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